결국은 비용 절감이 AI에서도 결국 화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는 기업이 결국은 또 빅테크인 것 같은 거죠. 이제 화이트 칼라의 종말이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 503빌리언 투자가 되는 거예요. 매뉴팩처링으로만. 그러면 결국 어느 타이밍에서는 공급 과잉이 되겠죠. 디플레가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공급 과잉이면 이제 가격이 내려가야 되니까. 미국이 그러면 고평가냐라고 얘기했을 때 어제 이어서 또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테이바랩의 케빈 강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늘 또 예고를 해주셨는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AI 고평가, 뭐 미국 주식 고평가 이런 얘기 써오셨네요. 뭐 그렇게 네. 제목은 적었는데 네. 저게 팔란 얘기인지 살란 얘기인지는 안 적었잖아요. 네. 이게 그 얘기가 이제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 매도하면 이렇게 제목을 적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물음표 던진 게 답을 정확히 저희가 이제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저걸 이제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는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AI 챗 GPT가 고평가냐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 엔비디아가 너무 잘 나가고 그러면은 결국 지금 어저께 나온 뉴스에 공짜 정보 수집 금지. 그게 뭔 챗GPT는 데이터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거를 모아서 걔가 요약 정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작권 보호라 그래서 아예 그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데이터를 읽으려고 들어갈 때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면 정보가 없잖아요. 그럼 의미가 있나요? 그렇죠. 네. 이제 이런 이제 물음표가 던져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거기다 지금 벌써 시작한 게 아마존, 정확하게 이제 뉴스로 나온 게 아마존, 뉴욕타임즈, CNN, 그 다음에 셔터스톡, 뭐 위키하우, 그다음 블룸버그, 로이터, 비즈니스 인사이더, 뭐 이런 애들이 다 자기 데이터랑 들어와서 가져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처음에 챗GPT 할 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못 들어가라고 하는 걸 어나운스를 했대요. 네. 그러면은 다 못 들어가게 하면 그러면 챗GPT를 뭘 하죠? 존재 이유가 뭘 하죠? 그렇죠. 존재 그렇죠. 이유라는 게 이제 물음표가 던져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은 각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들은 챗GPT 새로 자기 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내 데이터만 가지고. 그래서 스페셜라이즈 돼 있는 챗 GPT들이 각각 회사에서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가 모자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전에 처음 생각할 때는 그냥 한 군데서 만들어서 다 했으면 다 저걸 쓰면 되는 거였는데 다 못 들어가게 하면 필요한 곳에서 각자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로직이나 이런 엔진은 예를 들면은 뭐 어디 거를 가져다 쓸 수는 있겠지만 데이터 네. 자기 걸로 자기 걸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남 안 줘야 되니까 수익화를 하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서비스들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결국 AI가 적용이 돼서 생산성이 좋아지고 기업들이 좋아질 거야 막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생산성이 좋아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빨리 좋아질 수 있는 데가 어딜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 코딩인 것 같아요. 코딩. 제가 생각했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깃허브에 있는 코파일럿, 이게 이제 오픈 AI가 주는 그 코딩 해주는 애예요. 그 자기가 이렇게 쳐놓으면 코딩을 쳐준 걸 쫙쫙쫙 만들어주는.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결국은 라마라는, 발음 맞는지 모르겠는데 코드 라마라고 부르는 제가 이제 새로 이제 어저께 런칭이 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고스트라이터라는 것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코딩 해주는 챗봇도 계속 있는 거죠.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딩하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 자기가 회사에서는 이런 게 다 유료화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회사에서는 써서 쓰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집에서 자기 코딩을 하려고 그러면 저게 없으니까 네.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유료를 이제 안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회사는 회사가 쓰고 있으니까 회사 출근해서 저걸로 코딩을 하지만,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또 이것도 딱 생각을 해보면 네. 누가 가장 페이버를 보냐면 코딩하는 친구들인 거예요. 실제로 프로그래머. 그러면 컴사가 지금 되게 핫하잖아요. 연봉도 되게 높고 미국에서도. 근데 이렇게 됐는데 결국 챗GPT를 만들어서 제일 먼저 활용을 하는 데가 코딩하는 곳이고, 그러면 코딩하는 사람들이 양극화가 되는 거죠. 진짜 머리가 좋아서 스페셜하게 코딩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프로덕트 매니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코딩하는 사람들이, 코딩은 어차피 몇만 줄씩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품별로 코딩을 쫙 한 사람들을 모으고 진짜 잘하는 사람이 이걸 다 모아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였는데, 이 밑에 있는 거는 다 챗GPT로 갈아 넣고 그다음에 진짜로 똑똑해서 이걸 다 모아서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친구, 그다음에 챗GPT보다 더 옵티멀하게 코딩할 수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여기에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약간은 노가다성으로 코딩을 해줬던 사람들이 막 없어질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빅테크가 코딩하는 사람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정확하게 이제 숫자로는 못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결국은 이제 수익이 안 나거나 이랬을 때 챗GPT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챗GPT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수익화를 시킬 수 있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코스트를 절감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기업이 결국은 또 빅테크인 것 같은 거죠. 결국엔 소프트웨어 빅테크들, 개발하는 빅테크. 근데 엔비디아는 솔직히 자기는 개발 안 하고 청바지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엔비디아가 저렇게 돌아가면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에 반해서 데이터를 들고 있고 이걸 개발해야 되는 쪽에서 보면은 개발자들이 굉장히 이제 더 다양하게 퍼질 수도 있으니까 한 회사에서 이제 또 여러 군데로 가서 그래서 그게 어느 쪽으로 확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생각해서 생산성 증가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제일 먼저는 그런 코딩하거나 화이트 쪽, 그러니까 마케팅에서 이런 거 뭐 PPT 만들고 이러는 쪽, 그래서 이제 화이트 칼라의 종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좀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비용 절감이 AI에서도 결국 화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실업률 부분을 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조금만 길게만 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봐서는 빅테크가 어느 정도는 그렇게 쉽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제목에서 이제 고평가냐라고 했을 때는 고평가라고 볼 수도 물론 있지만 그 퍼져가는 방식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막 예상을 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태다. 현재로 봐서는. 왜냐하면 근데 결국은 그 코스트 절감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고평가냐라는 부분도 결국 보면은 현재 자금과 인력이 계속 모이고 있는 곳이 미국이기 때문에 쉽게 미국을 버리고 당장 어디 다른 데로 갈 거냐, 미국 팔고 뭐 살 거야라고 질문하면 답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중국 갈래, 뭐 미국 뭐 유럽 갈래, 인도 갈래라고 얘기하면 중국 팔구라는 대답에서 이제 약간 물음표가 던져지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 에셋과 리스크 아닌 에셋 두 개로 분리했을 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을 버리긴 되게 어렵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진짜로 지금 현재 제일 처한 문제가 뭐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범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져. 범죄? 네, 생각보다 범죄율이 너무 높아지고 있대요. 떼강도 뭐 이런 거는 그게 뭐 이제 500불이라 그랬나 몇백 불 정도 이하로 하면 걔네들을 감옥으로 못 데려가나 봐요. 그걸 이용한다면서요? 예, 이용해서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시스템 자체가 불안해 보이는 느낌들을 자꾸 이제 뉴스들에서 써대고 있어서 결국은 이제 중국도 어떻게 생각하면 인민들 일어날까 봐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국민이 문제다. 그리고 이제 타이밍으로 보면은 저렇게 공장을 계속 지어대고 있는데 미국에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공장 짓는 본토에 투자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점점점 찍히는 거거든요. 이게 그 백악관 사이트에서 나오는 503빌리언 투자가 되는 거예요. 매뉴팩처링으로만. 그 다음에 그 다리랑 교량, 도로 이런 걸로 지금 229빌리언을 쓰는 거예요. 확정으로. 이게 이제 백악관 자기 사이트에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건 되게 오피셜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다 공장이 지어지면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있는 상태에서 미국에다 다 만들어졌다면 이거는 과잉 생산일 것 같은 거죠. 생각해보면. 원래는 중국에서 만드는 걸로 미국도 쓰고 하면서 싼값에 쓰고 있었는데 지금 중국 때리기도 하면서 저렇게 막아버리니까 결국은 미국으로 옮기라 그래서 온쇼링, 리쇼링 뭐 이런 단어 하면서 이제 뭐 멕시코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그렇게 넘어가면 공장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느 타이밍에서는 공급 과잉이 되겠죠. 한 군데서 만들었던 걸 여러 군데서 만드니까 그러면은 결국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 타이밍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가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공급 과잉이면 이제 가격이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면서 어느 타이밍일지 고려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미국이 그러면 고평가냐라고 얘기했을 때 지어질 때까지는 고평가가 아닌 거죠. 주가가 올라가면 고평가는 아니니까 어쨌든 그죠? 고평가면 팔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닐 수 있는데 그 타이밍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미국 자산을 팔 수 있느냐, 팔고 나서 뭘 살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이제 미국이랑 중국을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뉴스를 하나 더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IPO는 증가하고 있어요. ARM도 미국에다 상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중국은 IPO를 금지하는 뉴스가 나와요. 이거 얼마 전에. 네. 그 엊그저께 뉴스죠, 네. 바로. 그러면은 양쪽을 비교해보면 한쪽 나라는 IPO를 금지해요. 한쪽 나라는 IPO가 막 일어나요. 완전 반대잖아요. 보통 IPO가 늘어나면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안에서 어떤 주식을 특히 패시브 투자가 많은 상황에서는 그 주식이 들어오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른 걸 팔고 얘를 그렇죠. 편입해야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IPO를 금지시킨 이유는 그렇게 해서 주가가 안 오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IPO 하지 마. 그 다음에 뭐 수수료 뭐 이런 거 깎아줄게. 뭐 이러고서 막 그걸 부양책이라고 내는데 네네. 우리나라 과거가 자꾸 생각이 나면서 왜 우리나라는 똑같이 하고 있지 중국이 뭐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미국은 다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미국으로는 인플로가 굉장히 많은 걸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다른 쪽으로 주식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면 나라별로 얼로케이션을 한다면 미국 비중을 줄여서 다시 중국이든 다른 나라로 막 얼로케이션을 하기는 생각보다 쉽진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뭐 나오는 대체돼서 나오는 게 뭐 인도, 멕시코, 베트남, 브릭스 뭐 얘기 많이 나오는데 미국 팔고 저런 거 사라 그러면 쉽게 조금 손이 잘 안 네. 나겠죠. 현재의 분위기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지만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이제 중국 쪽은 이제 저렇게 막 부양책을 쓰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소비를 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발은 담가놓고 보고는 있어야겠다. 언제 턴어라운드 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어제도 이제 뭐또 미국 상무도 가가지고 계속 얘기 또 하잖아요. 만났죠. 둘이 네. 또. 그래서 여기서 둘이 또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주식 말고 그럼 채권을 사야 돼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한국 국채 사야 돼, 미국 국채 사야 돼. 뭐 그다음에 하다못해 뉴스를 보다 보면 지금 이제 부실 채권 투자해야 된다고 NPL라는 뉴스까지 나와요. 그래서 뭐 가짜 유치권을 걸러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면은 다양한 투자 수단을 찾고 있구나. 그 와중에 뉴스 나온 것 중에 핌코 같은 경우는 한국에다가 ETF 산업을 다시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한국어 사이트를 만들고 있대요. 핌코가 이제 채권 제일 큰 투자 운용사니까. 그러면 채권 쪽으로도 어느 정도는 그리고 핌코가 들어올 때 미국 채권 ETF를 한국에다 상장을 시킬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한국 채권 가지고 뭔가 다양한 이제 상품들을 출시하려고 들어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채권 쪽도 어느 정도는 현재로 봤을 때는 시장성이 있나 보다라고 보여져서 미국 국채 팔고 미국 이제 주식 팔면 뭐 할래라고 하면 저런 것들도 한 번 정도는 봐줘야겠다. 최근에 채권 투자자분들 굉장히 좀 힘들죠. 어려워. 예, 예. 너무 많이 있는데. 이제 TMF 같이 네. 3배짜리들은 그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금리가 확실하게 아래로 가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들어오는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다양한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냥 3배짜리 뭐 이거는 이제 아무나 선물로 복제해 주는 거니까 그건 할 수 있는 건데 다양한 전략들 그러면 이제 지금은 나라 그다음에 기초 자산별로 봤다면 다음번에 보고 있는 이제 지금 ETF가 유행이긴 하지만 그 ETF도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베타 ETF가 한 2, 3년 전에부터 엄청 말르는 유행이었어요. 저게 이제 팩터 투자라고 불리우고 뭐 되게 하이테크인 건 리스크 프레미아 뭐 이런 이름으로 불리우면서 되게 하이테크 ETF인 걸로 이제 분류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 그게 뭐야 그러면 테마형 그다음에 뭐 고배당 그다음에 뭐 모멘텀 밸류 뭐 이런 거를 다 쪼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스마트 베타라고 부르면서 스마트 베타 ETF라고 그래서 지금도 아마 찾아보시면은 ETF들이 어마무시한 양의 ETF가 저 스마트 베타 관련해요. 그래서 한국 밸류에 포커스한 거, 한국 모멘텀에 포커스한 거, 미국 모멘텀에 포커스한 거. 세분화돼서 네. 그다음에 뭐 저변동성 뭐 이런 게 다 그 저 팩터 ETF고 그 스마트 베타 ETF들이에요. 그래서 저 뉴스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하다못해 이제 이것도 5월 16일자 뉴스이긴 하지만 뭐 미래에셋 121조 글로벌 ETF 왕국 세웠다. 이게 뭐냐면 밑에 가서 보시면 테마형, 인컴형, 국가별 스마트 베타 ETF 다양한 라인업을 구축했다 해서 스마트 베타 그래서 2년 전만 해도 굉장히 막 엄청 모였었어요. 그랬는데 결국 이제 그 스마트 베타가 그럼 뭐야? 팩터 ETF가 뭐야라고 보면은 결국은 계량 퀀트 투자 지금 막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개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퀀트 투자의 베이스가 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싼 주식보다 비싼 주식이 수익률이 좋더라. 그러니까 올라간 거, 고점 넘어간 건 매수하고 저점 뚫고 내려간 건 매도한다. 이게 추세 추정인 거죠, 결국은. 그런 형태들. 그다음에 뭐 변동성이 낮은 거를 사면 좋았다더라. 이러면서 이제 과거 논문들이 막 나오면서 이제 만들어져서 나왔는데 결과는 어땠나 하면
별로였거든요. 아. 예, 몇 년 지나서 해보니 다 별로였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에 와서 컨센서스들은 팩터를 잘 골라야 되는 건데 그럼 주식 잘 고르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야, 그거 잘 모르겠잖아요. 너무 당연한. 너무 잘 골라서 올라갈 거 잘 고른다는 얘기가 뭐 별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거. 좀 생각 안 하고 사도 잘 올라갔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는 저 팩터 ETF들하는 게 굉장히 이제 뭐 마술 상자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리스크 관점에서 보면은 저 팩터라는 게 어떤 리스크인지를 분석하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유가가 올라서 이런 주식이 빠졌어. 이런 거 분석할 때 팩터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성과로 보시면은 이런 형식으로 뭐 여기 밑에 있는 쭉 내용들이 그 맨 뉴메릭이라는 데서 나오는 이제 그런 모멘텀 펀드 뭐 이런 종류별로 나눠 놓은 건데 성과들이 전반적으로 별로 안 좋아요. S&P 그냥 하는 것보다 크게 뭐 좋다 뭐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TSMOM이라는 거 같은 경우 이제 파란색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혼자 그러네요. 너무 좋아 네. 보이죠. 이게 뭔지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 AQR에서 나오는 타임 시리즈 모멘텀이라고 해서 시간 쭉 시계열로 쭉 나오는 데이터들의 모멘텀들을 가지고 먼슬리 베이스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뭐 고가 올라간 거는 사고 내려간 거는 팔고 그러면서 롱숏을 만들어 가지고 전략을 만들어서 돌린 거예요. 근데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AQR은 이제 운용사거든요. 헤지펀드 운용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 이게 지금 7월 31일 날 자기네가 어나운스한 논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것도 이제 그런 데서 가져온 거고. 그래서 결국은 저런 식으로 해서 전략을 만들어서 퀀트로 돌리고 그걸 상품 만들어서 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저런 상품들은 어떻게 보면 방향성으로 베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쪽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제 액티브 ETF들. 그래서 지금 뉴스 쳐서 액티브 ETF 치시면 막 나와요. 그래서 KB던 뭐 미래던 한화건 삼성이던 삼성 같은 경우도 액티브 자산 운용이라는 걸 만들어서 저는 그래서 액티브 펀드를 운영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봤더니 그것도 액티브 ETF를 발행해요. 그래서 코엑트 뭐 바이오 헬스케어 어쩌고 뭐 지금도 여기 1,000억 돌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뉴스들이 많이 떠요. 그래서 지금 되게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ETF는 액티브 ETF다. 근데 액티브 ETF는 뭐다라고 보면은 결국 매니저가 잘하겠다는 거잖아요. 인덱스 주모에 내가 주식 잘해볼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에 있었던 그런 주식 액티브 펀드를 상장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하나는 이제 퀀트 뭐 헤지 펀드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통계적 아비트러지 한다, 주식 롱숏이다, 그다음에 선물로 하는 거 CTA다, 그다음에 퀀트 매크로다, 그리고 이게 알트 리스크 프리미어라는 게 아까 앞에서 봤던 그 리스크 그 팩터 투자하는 네. 그런 형태들로 만들어서 그거를 얼로케이션을 바꾸는 거예요. 배분을 바꿔주면서 만드는 것들이 이런 이름들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여기 밑에서 뭐 베타 변동수 노출은 대략 보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여기서 완전하게 퀀트나 아니면은 되게 변동성이 낮게 조절되는 ETF들 그 헤지펀드 전략들은 통계적 아비트러지나 주식 롱숏 쪽이에요. 왜냐면 매수하고 매도한 거. 아까 파란색 쭉 AQR 거 보여드린 거가 다 이런 쪽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쭉 보시면은 리스크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서도 보시면 별로 서브 스트래티지 1년 리턴 보시면 마이너스 3.7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팩터 투자를 한 것들을 가지고 돌리는 거에 있어서는 그 와중에 성과는 별로 안 좋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똑같이 헤지펀드라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낮은 것들에 헤지펀드가 있는 거고 변동성이 높은 헤지펀드가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잘 이렇게 구분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결국 결론은? 이제 네. 전략들도 다양화되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는 완전하게 예전처럼 주가 계속 쫙 올라가는 코로나 이후에 올라갔던 뭐 아니면 작년 말서부터 올라갔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유지하기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박스장이고 이럴 가능성도 되게 많으니까 최대한 이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매매를 좀 줄이면서 현금 비중만 관리 잘하면서 가져가는 게 제일 낫지 않냐.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라별로 봤을 때도 미국을 던지고 다른 나라로 가기엔 부담스러우니 현금 비중만 잘 조절해주는 상태로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고맙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여러 가지 데이터와 기사 내용 바탕으로 최근에 어떤 투자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지 좀 허와시를 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테이블랩의 케빈 강 대표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